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늙어가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면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정일까요? 품격 있게 나이 든다는 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품격 있게 나이 들기라는 주제를 통해 나이 들어도 더 빛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품격 있는 나이 들기란 무엇일까요? 품격 있는 나이 듦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며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지혜를 내면과 외면에 녹여내는 과정이죠. 이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젊음을 아쉬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돌아보며 현재를 사랑하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진정한 품격 있는 나이 들기입니다. 나이 들며 쌓은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하고 건강도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지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이며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를 새로운 성장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옵니다. 젊었을 때보다 감정이 더 안정되고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은퇴, 자녀의 독립,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은 정체성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성장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나이 듦을 위해선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오늘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사와 긍정의 마음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작은 변화에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스스로의 현재를 사랑하는 마음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성찰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주는 동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태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끊임없는 배움은 삶의 활력을 더해주며 자신감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품격 있는 나이 듦에는 외적인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할 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꾸준한 운동은 자신감을 높이고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력은 단순한 건강뿐 아니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면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찾는 것입니다. 젊음을 억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나이에 어울리는 멋을 추구해 보세요.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는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스타일은 나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멋을 찾는 것도 나이 듦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이어가세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은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 관계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들과의 소통은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삶에 활력을 더해줍니다. 관계의 깊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관계에서 갈등 대신 이해와 존중을 선택하세요. 품격 있는 관계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인생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 스스로도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삶의 또 다른 큰 자산임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며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통해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여유로운 하루를 만끽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작은 도전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가령 새롭게 배우는 언어나 악기 혹은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취미나 도전은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도 품격 있는 나이 들매 중요한 요소입니다. 멘토링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스스로를 더욱 가치 있는 존재로 느끼게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기여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동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은 우리 자신에게도 커다란 성취감을 줍니다. 품격 있게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성숙, 외면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타인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나만의 속도로 나이를 먹어가세요. 나이 듦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공자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지혜를 통해 50대 이후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며 삶을 다시 바라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50대 이후 우리 삶의 모습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50대가 넘어서면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회에서는 더 이상 중심에 서지 않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독립하며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인생의 무대에서 한 발짝 물러선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체력과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정신적으로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에는 목표와 성취를 향해 달려왔다면 이제는 삶의 본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자는 이 시기를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을 돌아볼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과거의 선택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재평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 미래를 더 의미 있게 설계할 기회가 됩니다.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성찰은 단순히 잘못을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는 성찰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찰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내면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자신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공자는 나는 매일 3가지를 돌아본다며 하루를 점검하는 성찰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성찰은 우리가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찰은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성찰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은 자신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또한 성찰은 내면의 깊이를 더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찰하는 삶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가져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성찰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찰은 삶에서 진정한 만족과 성취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정돈하며 삶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이자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의 방향성과 내면의 평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을 때의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자는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성찰을 멈추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발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고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성찰이 부족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불신이 쌓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찰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찰 없는 삶은 공허하고 방향성을 잃은 삶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으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우리를 과거의 패턴에 묶어두며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또한 성찰을 게을리하면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간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찰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공자가 제안한 3가지 질문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와 존중을 보였는가? 내가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는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짧게라도 일기를 쓰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타인에게 피드백을 구하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성찰은 비판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위한 기회입니다. 성찰을 일상에 녹이면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찰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에 살펴보겠습니다. 성찰은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공자는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성찰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성찰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외부의 조화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찾고 매 순간을 더욱 충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자신감과 평정심을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성찰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끝으로 공자는 성찰이야말로 스스로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해 보세요. 성찰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성찰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외로워진다고 느끼시나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외로움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삶을 설계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외로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외로움을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외로움, 왜 노년기에 더 깊어질까? 노년기에 접어들면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와 다르게 사회적 활동이 줄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재정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와의 연결이 끊어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 외로움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외로움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노화로 인해 행복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만성질환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량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대인관계도 줄어듭니다. 뇌의 특정 부위는 사회적 연결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의 활동 감소도 외로움을 증가시킵니다. 건강이 악화될수록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어려워지고 외로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적절한 치료로 신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신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신체적 건강은 곧 외로움을 줄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단과 수면도 뇌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생활 습관 변화가 신체적 외로움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이유, 왜 마음이 더 외로워질까? 외로움은 신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에서도 옵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정체성 혼란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또한 자녀가 독립하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우리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고 외부로 나아가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때 외로움도 서서히 줄어들 것입니다. 심리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격려하고 작은 성공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은 외로움을 치유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어도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외로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인정할 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감정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기세요. 외로움 속에서도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 보세요.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을 시작하거나 가족과의 소통을 복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면을 돌아보며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꿔보세요.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외로움을 극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극복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외로움을 치유하는데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개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요리, 그림 그리기 등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 자신에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진정한 독립이 가능합니다. 스스로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연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외로움 속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삶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다음 세대와의 연결을 통해 지혜를 나누고 세상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겨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품격 있는 노년기는 외로움을 넘어 더 나은 자신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도 자신만의 색을 찾고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드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 있는 노년기입니다. 여러분,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외로움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늦출 수 있는 변화일까요? 오늘은 주름이 생기는 이유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름은 피부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단백질이 감소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 주름이 생깁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면 피부는 더 이상 젊고 탱탱했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잃고 얇아지며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피부 표면에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가 줄어들면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외선은 주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하고 엘라스틴 섬유를 손상시켜 피부를 처지게 만듭니다. 이를 광노화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노화의 주요 요소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DNA를 손상시키고 이는 색소 침착과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주름 예방의 기본입니다. 외출하기 15분 전에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하루 종일 야외 활동을 한다면 23시간마다 다시 발라야 합니다. 여기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흡연과 음주도 주름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흡연은 피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줄여 피부를 건조하고 푸석푸석하게 만듭니다. 또한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주름이 생기는 속도가 빠르며 특히 입술과 눈 주변에 깊은 주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는 피부를 탈수 상태로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여 주름 형성을 가속화합니다. 과도한 음주는 피부의 회복 능력을 저하시켜 잔주름을 깊은 주름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주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은 피부를 지탱하는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며 표정 근육의 반복적인 긴장으로 인해 표정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마, 눈가, 입 주변에 나타나는 주름은 스트레스로 인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또는 규칙적인 운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주름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주름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올바른 습관을 통해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첫째, 피부 보습을 철저히 하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쉽게 형성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시고
보습력이 높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세요. 특히 히알루론산이나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샤워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레몬 같은 과일이나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는 피부를 보호하고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피부의 염증을 줄이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많은 음식은 피부의 탄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녹차나 카모마일차 같은 음료는 피부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하며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최소 7시간의 숙면을 취하고 잠들기 전에 피부를 깨끗하게 세안하고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옆으로 눕는 자세보다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는 것이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크 베개 커버를 사용하는 것도 피부 마찰을 줄여 잔주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또한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면서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야외 운동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얼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얼굴 근육 운동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는 피부 처짐을 방지하고 주름 형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스킨케어 루틴을 개선하세요. 세안 후에는 피부에 자극이 적은 토너로 정리하고 세럼과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하세요. 특히 레티놀과 같은 주름 개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크럽이나 클렌징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 12회 정도 각질 제거제를 사용해 피부를 매끈하게 유지하고 이후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여섯째, 주기적인 피부 관리를 받아보세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제공하는 레이저 시술, 고주파 치료 또는 히알루론산 주입 같은 전문적인 관리법은 주름 예방과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관리는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정확한 피부 상태 분석과 맞춤형 치료를 통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름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생활 습관과 피부 관리 방법에 따라 그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더 오랫동안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으로 피부를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하루 종일 피곤한 느낌이 가시지 않거나 물을 계속 마셔도 목이 마르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그런 날들 말이죠. 혹시 당뇨 초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당뇨 초기 증상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당뇨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당뇨병은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잦은 갈증입니다. 당뇨 초기에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몸이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자주 생기며 물을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갈증은 단순한 갈증과 다릅니다. 특히 밤에도 자주 물을 마시고 싶어진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갈증은 단순히 물 섭취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의학적 검진이 필요합니다. 갈증과 더불어 나타나는 또 다른 신호는 잦은 소변입니다. 몸이 혈당을 배출하려고 하면서 소변량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소변을 보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밤에도 여러 번 깬다면 이것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혈액 속 과잉 포도당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밤에 두세 번 이상 깬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만성 피로 역시 당뇨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충분히 쉬고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 아니라 혈당 수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로 인한 만성 피로는 일상적인 휴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체력 저하와 의욕 감소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다면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로만 넘기지 말고 점검이 필요합니다. 체중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당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제대로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면 몸은 근육이나 지방을 대신 사용하려고 하면서 체중 감소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식욕이 증가해 체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다이어트 없이 5% 이상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으로는 시야 흐림이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수정체가 부풀거나 수축하면서 초점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혈당 조절로 개선될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안과 검진과 혈당 체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치유가 느려지는 현상도 당뇨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상처조차 쉽게 아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내 과도한 당분이 세포 회복을 방해하고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발이나 손과 같은 말단 부위에 생긴 상처가 오래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이는 당뇨로 인한 혈관 및 신경 손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발이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는 말초 신경 이상 증상도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초기 단계에서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초 신경 손상은 발끝부터 시작하여 점차 손끝으로 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화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초기 신호 중 하나입니다.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화기 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잦아지는 경우, 특히 기존에 없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무시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가 진행되면 위마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소화기 건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변화 또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피부에 색소 침착이나 건조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주변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은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 변화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면 이는 순환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염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기 쉬워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반복적으로 감기나 감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단순한 건강 문제로 넘기지 말고 당뇨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강 감염, 요로 감염 또는 잦은 피부 염증은 혈당 상태를 점검해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상한 식욕 변화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식욕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반대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는 경우도 혈당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도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밤중에 자주 깨어나거나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패턴이 갑자기 바뀌거나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면 이는 혈당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만성 피로는 조기에 관리해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단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혈당 상태를 점검하세요.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당뇨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당뇨 초기 증상을 이해하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